안녕하세요. 한편의 영어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음석입니다. 자, 저희 이제 지난 시간에 그 국컴피탈의 과정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장인한 안중근 하다가 약간 길어졌는데, 자, 오늘 이제 의병 애국계몽은 좀 짧은 얘기입니다. 하고 바로 이제 경제까지 이제 쭉, 자, 뒤에까지 쭉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의병인데 의병 1, 2, 3, 1, 2, 3, 1, 2, 3. 그래서 의병은 딱 3번밖에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애국계몽 1, 2, 3. 의병 1, 2, 3. 1, 2, 3, 1, 2, 3. 근데 제일 중요한 건 3, 3, 3. 그래서 의병은 처음에 지금 미의병이잖아요. 앞에서 했죠. 그래서 자, 을미사병과 단발령이 원인이야. 그래서 빵 하고 터졌다가 그 다음에 얘는 탁 끝나요. 왜 그러냐면 고종이 고마해라 그랬더니 진짜 그만한다 그랬잖아. 제가 이거 독립협회 때도 좀 약간 얘기했죠. 그래서 좀 한동안 조용하다가 을사늑약이 터지면서 또 빵 하면 터져요. 자, 그리고 병원년에 이어서 정민년까지 그대로 이어져.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의병의 절정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대탄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급속도로 약화되다가 국외로 나갑니다. 됐죠? 그래서 국외로 나아가서 자, 이제 뭐로 연결되느냐? 이제 국의 독립군의 활약으로 이어지게 돼요. 국의 독립군으로. 됐죠? 네, 국의 독립군. 자,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병은 1, 자, 2, 자, 그리고 이제 3. 됐죠? 그래서 의병 1, 2, 3, 1, 2, 3, 1, 2, 3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뭐래도 의병의 절정은 정미병 때야. 됐죠? 그래서 해산된 군인이 합류하면서 유일하게 의병 전쟁이라는 표현 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일본 놈들이 요것들 봐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그러고선 이제 대대적인 탄압을 해요. 요게 조금 있다가 우리가 말씀드리게 될, 자, 1909년 남한 대토벌이에요. 남한 대토벌. 됐죠? 그래서 의병은 요 구조를 갖는다. 됐죠? 자, 하고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병에서는, 의병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 단어는 의병과 애국계몽은 그렇게 엄청 나오는 단어도 아니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병 1, 2, 3, 애국계몽 1, 2, 3. 어차피 3개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의병 같은 경우에 별로 어렵지 않아. 무조건 셋 중에 하나야. 됐죠? 그러니까 일단 가장 기본은 의병이 왜 일어났니? 원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의병만의 특징.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의병장을 물어보는 거야. 사람을. 됐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이게 1차 의병인지 2차 의병인지 3차, 그러니까 그거 구별하는 그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됐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배경 특징 정도에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자, 시작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을미의병은 을미사변과 명수황후시의 사건이죠. 그리고 단발령이 원인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특징. 자, 특징은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유생들이 주도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동학농민군의 잔여 세력도 일부 참여를 하고요. 자, 그런데 고종이 해산권고 고마해라. 그러니까 진짜 그만한다 그랬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의병들은 독자적으로, 왜냐면 이제 유생들은 자기들끼리 뭐 하오나 저나 막 이러다 집에 갔잖아. 그래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데 그게 활빈당이에요. 활빈당은 가볍게만 보시면 되고, 활빈당의 역사적 의의는 뭐냐면 을미의병에서 을사의병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가교 역할을 한다. 됐죠? 요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의병장은 유인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충북 제천에서 의병을 일으키는데, 자, 을미의병장 중에는 유인석이 대표예요.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이소웅, 그 다음에 뭐 문석봉,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민영호,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유인석이 대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의병 갈게요. 2차 의병, 을사의병이에요. 자, 을사의병은 을사늑약, 을사조약이 원인이죠. 그쵸? 자, 그리고 특징은, 이제는 유생들이 주도하고, 이제 농민들이 그냥 따라 나오는 형태가 아니라 여기에는 평민들도 본격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을사의병의 상징은 누가 뭐래도 무조건 신돌석입니다. 태백산 호랑이. 그렇죠? 그래서 이름도 돌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민 이름이 그 양반이 아니겠죠. 그래서 평민 의병장이었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민종식은 굉장히 고위관료 출신이에요. 그래서 전직 참판입니다. 그러니까 참판이라는 게 이품 이상의 완전 고위관료잖아. 됐죠? 그래서 차관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전직 참판이었던 민종식이 자, 홍주성을 점령했었다는 거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최익현. 최익현은 실제로 그
사의병장이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최익현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벌써 지금 수업을 하면서 최익현 얘기를 제가 4번째 하는 거야. 그래서 천천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뭐 할 때 했냐면, 중전 민씨가 당시에 유생들 중에 굉장히 뜨고 있었던 최익현을 발탁해서 동부승지에 세워요. 그런 다음에 대원군의 저격수로 쓰죠. 그래서 대원군이 13년에 전격적으로 하야 할 때 그게 멸함 최익현의 상소야. 됐죠? 이때 최익현 얘기 한번 살짝 나왔고. 자, 두 번째, 강화도 조약 체결한다는 얘기를 듣고 도끼 들고 전남태인에서 뛰쳐 올라갔던 기억나세요? 개항? 오불가서. 개항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근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다? 외양 일체론. 저들이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입니다. 됐죠? 그 내용. 그래서 그 내용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지난 시간에 뭐 할 때 했었냐면, 을미개혁할 때 보면 단발령이라는 게 있잖아. 머리를 짧게 깎아라. 근데 최익현이 그때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내 목은 자를 수 있을지언정 내 머리는 자를 수 없다. 됐죠? 네, 그때. 그리고 이제 4번째입니다. 전남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이때 의병을 일으킬 때 최익현의 나이가 74세야. 그러니까 여러분 74세면 대단한 거야. 여러분은 지금 들으면 그냥 별로 느낌이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74세면 오늘날 그러니까 평균 연령으로 따지면 최소한 94세 정도는 봐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 94세가 예를 들어 여기 뭐 예를 들어 동작구 노량진동에서 아침에 조기 축구회만 만들어도 대단한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 서울역 광장에서 뭐 또는 뭐 광화문에서 예를 들어 반미 FTA 집회를 개최한다. 여러분 보통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 지방군이랑 이제 맞닥뜨리거든요. 거병한 다음에 그러면 스스로 그냥 해산하고 체포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좀 안타깝지. 그러면 이제 거병하면 뭐 지방군을 안 만날 수 있나? 자, 그랬더니 일본이 이제 위험한 인물이다. 그래서 신변 인도를 요구해요. 그랬더니 조선 정부가 낼름 또 최익현을 넘겨요. 그래서 최익현을 일본 스시마로 끌고 가거든. 그랬더니 이제 최익현이 어떻게 하냐면 일본 놈들이 주는 건 물 한 방울 먹지 않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꼿꼿하게 앉아서 아사합니다. 됐죠? 네, 이게 최익현의 마지막이에요. 됐죠? 그래서 최익현은 단독 그러니까 인물 노두심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을미의병을 떠나서 최익현은 노도장 찍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3차 의병이에요. 자, 1, 2, 3, 1, 2, 3, 1, 2, 3. 자, 의병 중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정미병이 제일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미병이 제일 중요해요. 1, 2, 3, 1, 2, 3, 1, 2, 3. 여기가 의병의 절정이야. 자, 배경은 고종의 강퇴. 됐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이에요. 그래서 이 해산된 군인들이 자, 군대를 해산시키자 집에 가서 발 닦고 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했다고요? 의병에 합류하게 돼요. 됐죠? 그래서 정미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 해산 군인. 그러니까 의병에 뭐가 있다? 군인이 들어오는 거야.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실제로는 의병 전쟁. 그래서 이제 전투력이 강화되면서 이 의병만 그러니까 의병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정도로 의병의 화력, 그 다음에 뭐 군사력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확실히 됐다는 거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1907년 이인영 허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1907년 12월에 13도 창의군이라는 그러니까 전국 의병 연합 부대가 결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1908년 바로 이어서야 1908년에 서울 진공 작전을 해요. 되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 실패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이 요것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요걸 계기로 해서 1909년 남한 대토벌을 하는 거야. 예,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면 더 이상 이 공세를 이기기 어려우니까 국외로 나아가서 어떻게 된다? 독립군으로 이어진다. 그런 얘기 방금 전에 했었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 다음에 또 이들이 무슨 활동을 하냐면 각국 영사관에다 연락을 해요. 그래서 국제법상 의병을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각국에 연락을 해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게 아니야. 누가 누굴 도와주니 똑같은 놈들인데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일본이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이 외교권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왜냐면 일산늑약을 조선인도 원했다고. 제가 지난 강좌에서 스티븐슨이 전 세계에서 그런 일을 하고 다닌다 그랬죠. 그러니까 의병이 계속 그렇게 일본이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두 나라가 다 좋아하고 있다고. 뭘 좋아해? 우리는 중요한 국권을 침탈당한 거지.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그것을 세계에 알리고자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의병 1, 2, 3, 1, 2, 3 정비병까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애국계몽으로 갈게요. 자, 애국계몽은 일단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서 민족의 실력을 양성해서 국권을 회복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나중에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지는데요. 여러분들 그 실력 양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하는 게 늘 똑같아. 늘 똑같아. 자, 늘 말하는 게 뭐냐면 교육을 장려하고 산업을 진흥하자.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팀들은 그러니까 의병과 같은 시기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호 대립적이면서 상호 보완적이라 그랬잖아. 근데 의병은 결상전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항상 상황을 인정해. 그리고 미래 앞으로 그렇게 하자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런 한계 때문에 나중에 친일파는 여기서 나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건 뒤에 일제강점기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보완회인데 사실 보완회는 애국계몽운동 단체이긴 하지만 여기는 경제 파트에서 더 중요해요. 일본이 황무지 개간 요구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 잘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보완회가 나서서 이걸 집회를 해서 사람들에게 알린 거야. 그래서 일본은 압박해서 그러니까 이제 고종을 압박해서 황무지 개간 요구권을 요구하는데 이거 철회해라. 됐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그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일본이랑 싸워서 이기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 요구는 이깁니다. 일본이 철회를 해요. 그리고 그 보복으로 보완회를 해산시켜. 됐죠? 그래서 황무지 개간 요구는 철회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황무지 이제 개간 요구라는 게 얘가 이제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 게 그러니까 이제 말의 논리는 이거야. 야야야. 니네 지금 현재 벌어진 땅 황무지로 그냥 분류된 땅 있지 않냐. 이거를 우리 일본에게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권을 줘라. 한 50년, 100년 줘라. 그럼 우리가 그 땅을 개발해 줄게. 그러면 니네가 근대화하는데도 도움이 되잖아. 그런데 그 개발한 땅을 우리 일본이 들고 갈 수는 없잖아. 어차피 니네 땅 아니냐. 50년, 100년 있다 니네한테 다 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니네도 개발되니까 좋고 우리도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부를 창출하니까 이거 서로 윈윈 아니냐. 이런 논리예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거기다 사인하면 큰일 난다고. 왜 그러냐면 당시에 대한제국에서 황무지로 분류된 땅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확하게 양전이 안 돼서 그 땅이 어떻게 누가 사용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국가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땅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대략 대한제국 전체,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 영토의 3분의 1쯤 돼요. 그게. 황무지로 정확하게 토지에 대한 그러니까 사용처가 명확하게 국가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 땅이 그 정도로 많았다고. 여러분 3분의 1이니까 느낌이 없지. 내가 느낌 있게 얘기해 볼까? 이문서에 사인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땅에 대한 개발권이 한 방에 일본한테 넘어가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지금부터 읊어볼게요. 경상, 남도, 북도, 충청, 남도, 북도, 전라, 남도, 북도. 요 정도 땅. 그러니까 이 땅이란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 사이즈의 땅에 대한 개발권이 한 방에 일본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됐죠? 그래서 보완회가 저지시켰다. 끝. 자, 지금부터 애국계몽 1, 2, 3로 갈게요. 1. 헌정연구회. 2. 대한자강회. 3. 신민회. 끝. 1, 2, 3, 1, 2, 3. 자, 헌정연구회는 말 그대로입니다. 헌법정치를 연구한다. 그래서 입헌전, 이제 군주제를 뭐 연구하는 뭐 연구회다. 약간 이런 명분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요때 을사늑약이 체결되거든요. 그래서 을사늑약에 찬성했던 일진회를 규탄하다가 통감부에 의해서 해산당합니다. 그리고 고 멤버들이 다시 모이거든요. 그게 대한자강회예요. 자, 대한자강회는 이번에는 요 1906년부터 이미 일제가 고종을 막 강제 퇴위하려고 고종을 압박하고 있었어. 그래서 고종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결국은 보안법에 의해서 해산당합니다. 1907년에. 됐죠? 이게 대한자강회예요. 근데 대한자강회는 보안회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애국계몽운동 단체로서 성격이 좀 더 잘 드러나. 그래서 자, 이게 특징입니다. 각 지역에 지회를 설치하고 월보라는 것도 가능해요. 됐죠? 그래서 대한자강회였습니다. 자, 마지막 3.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신민회예요. 자, 이제 시험은 여기서 나옵니다. 됐죠? 자, 신민회 갑니다. 자, 신민회는 안창호, 양기탁, 이승훈. 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요 서북계 사람들입니다. 서북지역.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북지역은 평양을 위시로 한, 평양을 대표로 한 황해도, 평안도 지역. 됐죠? 우리나라의 서북쪽.
자, 그쪽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요 서북계의 의미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립이 되는데 요 단체는 요거 하나만 쓰고 가시죠. 비밀결사입니다. 비밀결사. 앞으로 우리가 일제강점기 가면 저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여러분 비밀결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게 불법단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식 허가를 받지 못한 여러분 독립협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이런 단체들은 다 합법단체야. 그래서 실제로 사무실도 있고요. 바깥에 간판도 걸어놨어. 되죠? 그래서 이건 합법단체고 요거는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불법단체야. 그런데 왜 불법단체라는 표현을 안 쓰냐면 우리가 여러분 국민이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잖아. 근데 그거를 얘네들이 1907년 보안법, 신문지법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그 자유를 박탈한 거잖아. 그러니까 현행법이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현행법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불법단체라고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것 같잖아.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 그러니까 인정받지 않은 결사다. 그래서 그냥 고대 그 말 그대로 비밀결사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신민회는 대표적인 비밀결사단체입니다. 자, 그리고 신민회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 무장투쟁과 실력 양성의 접점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의병과 개화 그 다음 위정적 사와 개화 그 다음에 의병과 애국계몽이 상호 대립적 측면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애국계몽운동 단체가 막 본격적으로 활약하는 거랑 의병이 본격적으로 활약하는 시기가 비슷하죠. 1905, 1906, 1907이잖아. 그러니까 을미의병만 조금 앞에 있는 거고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 다발령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대립적이라고. 그러니까 무장투쟁을 얘기하는 게 지금 의병이고 그렇죠? 실력 양성을 얘기하는 게 지금 애국계몽운동 단체들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호 대립적 측면이 있거든. 근데 신민회에 와서 요 접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단체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했던 제가 이런 얘기 한번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독립협회 있잖아. 독립협회. 독립협회가 중요한 게 이거야. 독립협회가 뭐와 뭐를 접점이에요. 그러니까 개화사상. 개화사상이라는 게 일부 성각자들. 그러니까 일부 지식인들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민중은 좀 생각이 달랐다 그랬죠? 그러니까 민중과 개화를 이어주는 게 독립협회야. 지금 신민회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07년 신민회는 뭐와 뭘 잇는 거야? 그러니까 무장투쟁과 그 다음에 실력 양성. 그렇죠? 그러니까 의병과 애국계몽을 잇는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 또 있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신간회야. 그러니까 요렇게 셋은 다르지만 둘 다 비슷한 의미에서 중요한 거야. 신간에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민족운동이 크게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하나가 민족주의고 그 다음에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단 말이야. 그런데 요 둘의 접점이 신간에서 나오는 거야. 됐죠? 그래서 독립협회, 신민회, 신간회는 이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신민회는 분명히 실력 양성운동 단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국권을 회복하는 건 결국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무장투쟁을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국내에서는 실력 양성으로 움직이고요. 국외에서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무장투쟁을 할 수 있는 독립운동 기지건설. 그래서 그 근거지 확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게 바로 신민회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공화제 국민국가를 얘기하는 게 최초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정말 성리학의 나라, 충분의 나라에서 공화정이라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 독립협회 하면서 얘기했었잖아. 왕 없는 정치 형태로 가자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거야. 그게 서북계라서 가능해요. 서북계. 됐죠? 그리고 아까 뭐 비밀결사다 말씀드렸고요. 자, 갑니다. 국내에서는 자 그대로 국내에서는 실력 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실력 양성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똑같다 그랬죠? 이렇게 두 개야. 교육과 산업. 됐죠? 자, 그래서 교육은 대성학교, 오산학교. 됐죠? 평양의 대선학교, 요게 안창호가 설립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정주의 오산학교는 이승훈이 설립하는 거야. 됐죠? 뭐 이름까지 꼭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요 학교도 시기가 신민의 시기야. 1907, 1908 뭐 이럴 때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산업은요. 대구의 태극서관, 그 다음에 평양의 자기회사.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또 하나. 근데 국외에서는 뭘 인정한다? 자, 무력투쟁을 인정한다. 국내에서 무력투쟁을 할 수는 없지만, 그쵸? 무장투쟁을 할 수는 없지만. 자, 그래서 남만주 삼원보에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어요.
1911년 신흥 강습소란 이름으로 처음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서 1919년에 신흥 무관학교로 이름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1920년 가을에 폐교해요. 근데 그러니까 최종 이름이 신흥 무관학교라서 우리가 보통은 그냥 신흥 무관학교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10년 동안 이 신흥 무관학교에서 만주의 독립군 장교 1,800명을 배출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는 그래서 신흥 무관학교를 빼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무장독립전쟁에서 다시 나올 거야. 자, 그러나 1911년, 여러분 이거 연도 확인하셔야 돼요. 일제강점기야. 우리가 지금 신민회가 만들어지는 건 구한 말이죠. 그렇잖아. 근대 개항기잖아. 구금비탈 전이잖아. 그러나 신민회가 해체되는 건 일제강점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해체되냐면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해체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얘들이 날조한 사건이 뭐냐면 일명 백오인 사건입니다. 백오인 사건. 그래서 이 백오인 사건은 개요만 살짝 말씀드리면 원래 이 사건은 뭐라 그러냐면 일명 안학사건, 안명근 사건이라고도 불러요. 안학사건, 안명근 사건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로 확대했냐면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 데라우치 이제 총독 암살 미수 사건으로 이들이 확대 날조합니다. 그러니까 안명근은 여러분 이름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명근 누구랑 이름 비슷해? 그렇지, 안중근. 안중근의 사촌 동생이에요. 황해도 안악에서 군자금을 모금하다가 안명근이 잡혔어, 일본 경찰한테. 근데 당시 안명근이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안명근을 얘들이 너 거기서 뭐 하고 있었냐, 뭐 했냐 이렇게 막 고문 취조하다가 이 사건을 확대 날조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너도 네 형처럼, 네 형이 누군데? 안중근. 너도 네 형처럼 데라우치 총독을 저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암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확대 날조를 해서 그 서북계, 아까 여러분 신민회가 서북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서북계 기독교인들 중에 반일 기독교인들, 자 이런 사람들 거의 600명에서 700명 이 민족 지도자들을 계속 소환을 해서 자 고문 취조해요. 자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105명만 정식 기소합니다. 됐죠? 자, 요 사건을 뭐라 그런다? 백오인 사건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대부분의 신민회 멤버들이 사실은 왜냐하면 서북계를 아주 집중 타겟으로 해서 이들이 탄압을 한 거니까 자, 신민회 멤버들이 이 사건에 연루돼서 결국 신민회가 해체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신민회 해체. 여기까지 되지? 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신민회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대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옆에, 바로 옆에 보시면 되죠? 2번 보세요. 2번. 자, 다음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지금 저랑 그냥 바로 같이 풀어요. 갑니다. 이 신문의 광고를, 태극서관이래. 키워드만 잡아볼게요. 태극서관.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여기서 답이 나와야 돼. 자, 그 다음. 태극서관은, 자, 신지식 보급과 민족의식의 고치를 운영되었는데, 또 나왔다. 대성학교, 오산학교를 세운 이 단체 산하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대요. 끝났다. 자, 그럼 뭐야? 신민회지. 신민회. 자, 그러면 신민회를 찾으시면 되네요. 자, 선지로 갑니다. 자,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와야 되었다. 방금 했잖아. 정답 몇 번? 1번. 자, 나머지 오답들만 볼게요. 여러분, 한능검은 이 오답들이 계속 이렇게 똑같은 선지들이 움직이면서 다른 문제가 되면 정답이 되는 거야. 파리강화회에 독립청원서 제출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얘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김규식이 이거를 해요. 김규식. 그래서 김규식도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국내 유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파리, 그러니까 장서 사건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유림들이 또 글을, 우리의 독립청원서를 파리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독립청원서를 보낸 건 이렇게 여러 단체가 있다. 됐죠? 네, 김규식도 있고 뭐 국내 유림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마민공동회를 열어 민권 신장을 추구했다. 자, 마민공동회 그러면 누구예요? 독립협회. 그렇죠? 이건 독립협회지. 자, 독립자금 마을 독립공채. 그러면 여러분 이제 독립공채 그러면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리 아직 안 배웠죠? 자, 그다음에 어린이, 그다음에 소년운동 그러면 이건 방정환으로 대표되는 천도교 소년회. 천도교 소년회. 됐죠? 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이네요. 자, 그래서 다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의병, 애국계몽 별로 어렵지 않았죠? 자, 이제 경제 파트로 갑니다. 여러분, 경제는
사실은 요 단어는요, 시험에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시험에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근데 여기는, 몇 가지 이제 나오는 주제 위주로 보는데, 근데 우리가 앞에서 요거를 좀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강의도 조역할 때 제가 이런 내용 좀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도 좀 스피드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거류지 무역이라는 거 기억나죠? 첫 번째 무역은 개항장이 열리면 내륙으로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범주를 이렇게 섹탈 정하잖아. 그래서 초기에는 동서남북 심리, 기억나십니까? 심리에 이렇게 국한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초기의 무역 형태는 미명 교환 체제였어요. 얘네들이 주로 와서 우리한테 팔고 간 게 면화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주로 사간 게 땅에서 나는 것들. 그래서 쌀, 콩, 쇠가죽, 그 다음에 보석, 뭐 이런 거였어요. 금은 보석,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주로 사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약탈적 무역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불평등 조약이었다는 내용이지. 그래서 영사재판권, 일본 화폐, 그 다음에 무관세, 뭐 이런 것들 다 기억나시죠? 자, 80년대가 되면 이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인한테 밀린 걸 안 거야. 이러면서 청상인에 대한 내지 통상을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산민 수립무역 장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허용을 받고 조선시장을 본격적으로 침탈을 하죠. 그래서 80년대 특징은 조선 상권을 놓고 청상인과 일본 상인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 본격화되는 거야. 됐죠? 이게 특징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냐면 83년 개정통상장정을 통해서 얘네들도 그러니까 관세자주권, 그 다음에 방공령 선포권을 주는 대신에 최국대우를 가지고 오잖아. 그래서 최국대우를 통해서 내지통상이 되는 거야. 왜냐면 청나라가 내지통상을 뚫었잖아. 그러면 최국대우를 갖고 있는 나라는 똑같이 최소한 동등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뚫리잖아. 그쵸? 이러면서 이모군란 이후에는 이들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청일전쟁이라는 것도 이것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아차 해서 일본한테 너무 밀렸다라고 생각했던 게 80년대 이모군란 그 시기에 본격화하는 게 실제로는 8대2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일본 시장, 그러니까 일본이 거의 주가 된 거야. 그러니까 수출입 전체 분량에서. 그러니까 청나라가 안 되겠다 해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모군란 이후에 청상인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따라오냐면 5.5 대 4.5까지 따라와요. 5.5 대 4.5.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나라 수치지. 그러니까 청나라가 거의 2배 이상 성장하면서 거의 삐까삐까해졌잖아, 일본이랑.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94년에 여기 이제 90년대 초 상황이에요. 청일전쟁 막 일어날 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되죠? 자, 그리고 나면 90년대는 이제 완전히 또 일본의 동무대가 됩니다.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만, 일본이 지금까지 그 민명교환 체제 주로 이제 면직물 팔고 갔다 그랬잖아. 근데 요때부터 이제 일본이 산업이 좀 발전해서 청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산 면직물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됐죠? 네.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나머지 근대적 조회감사 다 했던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선지를 보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자, 나머지 열강의 이권 침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러시아 그러면 키워드 한마디만 써드릴게요. 러시아 그러면 제가 해볼게요. 나무. 얘네들은 나무 대빵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려고 그러나? 하여튼 얘네들은 얼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움직이는 거 좋아해. 됐죠? 그래서 나무. 그래서 각종 산림 체벌권. 되죠? 그 다음에 저령도조차 같은 경우에는 요건 나중에 독립협회가 저지시키는 거예요. 만민공동회 개최해서. 그러니까 요건 독립협회에서도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미국. 자, 미국이 가장 운이 좋아요. 가장 럭키합니다. 여러분 운산이 그러니까 당시에 뭐라 그러냐면 동아시아 최대 금광이라고 그랬어. 동아시아 최대 금광. 됐죠? 그래서 여기서 금이 완전 터진 거야. 그래서 미국도 막 놀래고 막 그걸 캐던 막 조선 노동자도 놀래고 그래서 진짜 막 올투게더 서프라이즈야. 됐죠? 이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언제 금 본 적이 있겠어? 그래서 막 금이 막 나오니까 얼마나 신기해. 가서 이렇게 막 만져보는 거야. 그럼 미국 놈들이 막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막 No touch! No touch! 여러분 그래서 나온 말이 노다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노다지라는 말 있잖아요. 그 단어의 유래가 운산입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가끔 제가 수업하면서 여러분한테 가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금 있죠? 금광 우리나라 많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금강이 있었어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많다니까. 많았어. 예를 들어 우리가 호남평야라고 말하는 데 있죠. 호남평야. 호남평야가 행정구역으로 뭐야? 김제잖아. 김제. 그지? 예. 그 김이 한자로 어떻게 써요? 김자를. 금이에요. 금. 여러분 거기 금제에 거기 금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거기 그 호남평야 그 김제가 만경강 동진강이 이렇게 흘러서 만나는 곳이잖아. 그 강 두 개가 그러잖아. 그 한강 하류에 여러분 그 사금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강물에 금이 내려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채로에서 금을 이렇게 하잖아요. 뭐 미국 서부 영화 이런 데서 못 봤어요? 그거고. 거기도 금 많이 났던 곳이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지명에 금자 들어가는 지명들 있죠? 그게 금 났던 곳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서울에 25개의 자치구 중에 금자 들어가는 구가 하나 있어요. 뭐지? 그렇지. 금천구. 금천구도 금 많이 났던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금강 많았어요. 됐죠? 자, 그래서 운산. 동아시아 최대 금강이라고 했어요. 되지? 자, 그 다음. 자, 이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보시면서 그냥 갑시다. 봐요. 지금 저는 이렇게 무선을 쓰고 있는데 여기 지금 다 이렇게 여기는 지금 스튜디오라 이거 다 이거 전선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전기가 이렇게 전달될 때 가장 그러니까 손실률이 없는 게 금이래요. 금. 그러니까 전기가 가장 잘 통하는 게 뭐야? 금. 그렇대요. 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근데 이 건물에 보면 여기도 지금 스튜디오 다 지금 좀 전선들인데 이 전선들을 금으로 하면 그러니까 소리도 가장 손실이 없고 가장 잘 또렷하게 전달되는 거야. 그런데 금으로 안 하죠. 왜 금으로 안 해? 왜 금으로 안 하긴? 여기다 다 금으로 해봐. 건물주가 집에 못 가겠죠? 밤새도록 지켜야지. 이해됐죠? 그래서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싸면서 그래도 좀 전달률이 제일 좋은 게 구리예요. 그래서 대부분 오늘날은 다 저 선들을 뭘 쓴다? 구리선을 씁니다. 그런데 원래 전기는 금이 전달이 제일 잘 돼요. 그래서 미국이 갑니다. 가장 운이 좋아. 그래서 뭐라고요? 금. 금이 뭐가 전달이 잘 된다? 전기. 그래서 각종 전기와 관련된 개발권이 다 미국입니다. 됐죠? 그래서 전기 가설. 여러분 이거 공사 들어가야 되잖아. 설비. 그죠? 그 다음에 전차. 전차는 그 전기매 달고 달리는 차. 됐죠? 전선 위에 다는 거. 근데 이게 위험해서 지금은 지하에다 넣어놨잖아. 그거. 됐죠? 그 다음에 체육대우 여러분 이거는 뭐 앞에 다 했잖아. 82년 조미소 통상 조약할 때. 그죠?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은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일본.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뭐냐면 일본에선 가장 중요한 게 각종 이권에서는 일단 무조건 철도예요. 무조건 철도. 됐죠? 자, 한 번만 정리할게요. 러시아는 나무, 미국은 금, 전기, 그리고 일본은 뭐라고요? 철도. 철도. 됐죠? 자, 갑니다. 그래서 경부선 철도는 원래 일본이 획득을 해요. 그 다음에 경인선은 원래 미국이 했는 건데 미국 모스사한테 일본이 삽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철도는요. 여러분 뭐 시공한다. 그딴 거 다 몰라도 돼. 무조건 완공만 기억하면 돼. 최종 완성. 됐죠? 그래서 미국 모스사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이걸 최초로 완공을 합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1899년이야. 여러분 이거 제가 대한제국 광무개혁 할 때 했어. 기억나요? 은하철도 999. 그래서 연도 몇이라고요? 1899. 최초. 됐죠? 그 다음에 경의선은 프랑스 피브리사 갖고 있었는데 요것도 일본이 매입을 해요. 그래서 결론은 경부선과 경의선은 러일 전쟁 때 전부 완공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위해서. 왜냐하면 러일 전쟁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동, 만주에서 터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 됐죠? 한반도도 아니고 일본 땅도 아니고 러시아 땅도 아니고. 됐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반도를 거쳐서 만주 쪽으로 빨리 물자와 사람을 옮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전부 러일 전쟁 때 완공되는 거예요.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철도부설권 말씀드렸고요. 이 철도부설은 뭐랑 일본이 왜 이렇게 철도부설에 집착했냐면 이게 바로 토지 약탈이랑도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철도 부지를 만든다, 철도를 깔아준다는 명분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제 가설을 하면서 그러니까 대규모 요 밑에다 하나만 쓰고 갈게요. 토지 약탈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의 논리가 뭐냐면 야,
니네 나라 철도 이거 우리가 다 깔아주잖아. 그러면 니네 대한제국이 아니 토지는 최소한 제공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논리예요. 됐죠? 자, 그러면서 철도를 뺏어가는데 아니 토지를 뺏어가는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그 용산역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용산역. 용산역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얘네들이 그 기차역, 철도, 기차역을 만들어준다는 명분으로 얘네들이 뺏어간 땅이 60만 평이에요. 여러분 느낌 안 오시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오해만 안 되는 게 여러분 오늘날의 지하철역을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특히 지하철은 밑으로도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되고 안전도 보장돼야 되고 그러니까 지하철역은 굉장히 규모가 큰 거야.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기차역 그러면 막 서울역 같은 거 떠올리는데 여러분 서울역은 아주 특별한 역이에요. 거기는 굉장히 많은 노선들이 만나는. 됐죠? 그래서 그 환승역 있는 그런 큰 지하철역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기차역은 오늘날에 뭘 생각하면 비슷하냐면 그냥 버스 정거장을 생각하면 돼. 근데 버스 정거장은 솔직히 너무 작고 버스 정거장보다 조금 큰 거지. 조금 큰 거.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기차가 와서 서서 사람이 내리고 타고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KTX가 지나가는 역 말고 여러분 그 요즘에 근데 기차가 많이 없어져서 무궁화호 아직도 다니나요? 비님이 아시네. 무궁화호 다닌대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무궁화호 같은 데가 내리는 역 있잖아요. 그 정도 역. 그러니까 지방에 이렇게 내려가면 조그마한 역들도 많잖아.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런 거. 근데 그런 거 하나 만드는데 역 하나 만든다고 막 50만 평, 60만 평씩 뺏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만약에 기차역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폭탄 하나 떨어지는 거야. 폭탄. 됐죠? 그래서 50만 평, 60만 평 원래 실제로 요만큼이면 되거든. 이만큼을 뺏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게 뭐가 되겠어요? 기차역 근처에 뭐가 만들어져? 뭐가 만들어져? 시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여러분 뭐 아파트를 그렇게 사고 팔고 뭐 상가를 사고 팔고 뭐 많이 안 해보셨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이런 광고에서 보잖아. 그죠? 그래서 아파트 주거지나 또는 뭐 상가 이런 거 할 때 보통 여기가 굉장히 교통이 편하다라고 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야? 역세권. 이게 역세권이에요. 가장 교통이 편리한 바로 도심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그 노란자 땅, 그 알짜배기 땅을 얘네들이 싹 다 뺏은 거야. 그래서 기차역 하나 만들어질 때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 누군가의 집이 있을 수 있잖아. 그쵸? 또는 누군가의 농토가 있을 수 있잖아. 그쵸? 이거 그냥 무조건 다 쫓겨나는 거야. 다 쫓아내고 그리고 이건 대한제국 니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가 철도도 만들어주지 않냐.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철도에 집착했던 거예요. 이거랑도 이어져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뺏은 땅은 자 1908년에 동척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원래 영국이 그 식민지 경영한 때 만들었던 이 동인도 회사를 모델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놈들이 영국이들 많이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토지 약탈을 관리하고 일본이 이주를 돕고 이렇게 합니다. 됐죠? 자, 화폐정리 사업으로 갈게요. 자, 화폐정리 사업은 얘는 특징만 좀 체크하고 갈게요. 그래서 재정고문 앞에서 우리가 국권 피탈 시기에 1904년 재정고문으로 왔던 메가다 기억나세요? 근데 메가다가 사고는 1905년에 친다 그랬죠? 그래서 재정고문으로 온 건 1904. 화폐정리 사업은 1905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거야. 뭐냐면 화폐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화폐 개혁이 현대사에 그러니까 1962년 그러니까 군정기 국가재건 최고회의 때 박정희가 했던 화폐 개혁이 오늘날 마지막입니다. 그 전까지 대한민국의 화폐가 환이었거든요. 환. 근데 10환을 1원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지금의 100원, 1000원, 만원 뭐 이거 있잖아요. 만, 원. 이게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화폐 개혁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화폐 개혁이 아니에요. 화폐 정의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조선의 주류 화폐가 백동화였거든요. 그러니까 80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83년에 만들어진 전환국이 발행하기 시작했던 화폐예요. 처음에는 이제 뭐 당호전 이런 것도 발행하다가 1890년대가 되면 백동화를 발행을 해요. 근데 백동화가 사실은 발행 초기부터 근데 이게 조금 논란이 있던 화폐긴 해요. 그러니까 화폐가 이제 정부가 너무 재정 확보 차원에서 화폐를 좀 막 찍어내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 화폐가 좀 조악하다. 그래서 그런 이 화폐에 대한 좀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조화폐가 초기에도 조금 많아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되긴 해요. 근데 얘네들이 어떤 논리를 갖고 온 거냐면 이 화폐가 위조화폐가 너무 많다야. 그래서 이 쓰레기 화폐들을 정리해 줄게. 이게 화폐 정리 사업의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대한제국이 갖고 있던 화폐 발행권을 제1은행이라는 부산에 있는 조그만한 은행이 화폐 발행권을 뺏어간 거야. 됐죠? 그래서 이제 제1은행권이 본위화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화폐의 기본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화폐 보면 다 한국은행이라고 돼 있죠? 저희 집은 우리은행 주로 거래하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0,000원에 우리은행이라고 써도 큰일 나. 그런 화폐가 어디 있어? 그래서 그 수표는 몰라도 화폐는 뭐예요? 다 그냥 한국은행이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일본의 제1은행 화폐로 교환하는데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화폐 상태로 교환을 해줘요.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얘를 여기 한마디만 쓰고 갈게요. 얘를 비등가 교환이라 그래요. 비등가 교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10,000원을 10,000원으로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화폐 질을 놓고 얘네들이 되게 어이없는 얘기를 하는데 화폐를 갑종, 을종, 병종으로 나눕니다. 화폐 근데 가격이 아니라 질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10,000원권을 갖고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편의점에 가서 이제 물건 사려고 뭘 가져온 다음에 10,000원을 내는 거야. 근데 편의점에 있는 웬 아저씨가 이러는 거지. 학생 10,000원권이 너무 많이 구겨져 있는데? 그 화폐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그냥 이거 5,000원으로 계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일 당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폐정산이 바로 그거야. 그래서 제1은행권으로 교환을 할 때 화폐 질이 좋잖아? 상태가? 그러면 이 갑종은 이전 오리로 쳐주겠다는 거야. 이전 오리. 됐죠? 그리고 만약에 을종, 얘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야, 요거까지는 인정해 줄게. 그리고서는 반 이하로 깎아요. 가치를. 그래서 그냥 일전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거야. 근데 화폐 상태가 가장 안 좋아. 막 구겨져 있거나 막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야야야야야 이거 위조화폐잖아. 이거는 교환해 줄 수 없어. 그러면 이제 병종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화폐를 갖고 오면 그 자리에서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커팅을 해버린 거야. 됐죠? 그래서 이게 뭐다? 화폐 정리 사업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실제로는 화폐 개혁인데 어이없게 비등가 교환을 해. 그리고 논리가 야 니네 다 위조화폐, 다 쓰레기 화폐들이잖아. 싹 정리해 줄게. 그러고서는 화폐 개혁을 한 거예요. 자 결론. 여러분 화폐 개혁을 하면 마지막 얘기야. 화폐 개혁을 하면 자 결론 갑니다. 자 그러면 자 끝나고 나면 물가는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상승한다 하락한다? 상승이 하락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대원군 할 때도 그랬고 조선 후기 전황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물가를 생각하면 헷갈려. 뭐가 더 편하냐면 화폐의 가치를 생각하는 게 더 편해. 화폐 정리 사업이 끝나고 나면 시중의 화폐량이 많아진 거야 적어진 거야.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환하러 들어간 백동화의 양보다 실제로 새 화폐로 교환돼서 나온 제1은행권이 훨씬 양이 적잖아. 왜냐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반 이하 가격이 되고 아니면은 아예 커팅돼 버리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들어간 화폐보다 나온 화폐가 적지. 그럼 화폐가 귀해지지. 그럼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올라가지.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물가는 교환되는 비율이니까 내려가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와 반대냐면 대원군 때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당백전이라는 고액의 화폐를 막 찍어냈잖아. 그러면 시중에 화폐가 많아져 적어져? 많아져. 그러면 화폐가 흔해지면 가치가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지. 화폐 가치가 폭락하니까 물가는 폭등하는 거야. 이해됐죠? 항상 반대로 움직이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지? 자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 전황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본의 이권 침탈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경제 구국운동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국채보상운동. 됐죠? 자 국채보상운동은 일본이 니네 뭐 시설 개선해라, 화폐 개혁해라 이런 여러 가지 그 개혁 강요로 인해서 일본에게 돈을 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차관이라 그래요. 국가를 상대로 해서 돈 빌리는 거. 요 차관했던 거. 됐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본이 먼저 경제적으로 예속하려고 했던 거야. 됐죠? 그래서 당시에 대한제국 일본에게 진 빚이 1,3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1,300만 원을 갚자야. 그대로 읽을게요. 국채, 나라의 빚을 국민들이 모두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나라의 빚을 갚자야. 됐죠? 이게 뭐라고요? 국채 보상운동. 여러분 진짜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한국인들의 저력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역사는 반복되죠. 그래서 진짜 딱 90년 있다가 1997년에 그러니까 당시에 김영삼 정부 때 IMF가 터져요. 국가 부도 사태.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기억 못 하시거나 아니면 그때 또 없으셨던 분들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분들도 많겠지만 그때 진짜 전 국민이 이 나라의 빚을 갚자.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저력을 보여줘요. 그래서 금모으기 운동하죠. 됐죠?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뭐 서해에서 예를 들어 뭐 유조선이 그 다음에 뭐 침몰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사건도 유명해요. 그래서 서해가 다 막 기름때로 해가지고 뭐 태안이나 이런 데 막 어민의 피해들이 막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한국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 막 종이랑 뭐 다 들고 가서 막 그 바위에 붙어 있는 기름때 이런 걸 막 손으로 다 막 닦아내고 막 자 온 국민이 모여서 이런 사실은 한국인들의 저력이 있죠. 이게 바로 국제보상운동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경제 파트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대구에서 시작해요. 자, 대구에서 시작하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서상돈이야. 어차피 선지에서만 여러분 골라낼 수 있으면 되잖아. 외우기도 좋잖아. 국채보상이 뭐라고요? 일본의 진빚, 돈 갚자. 돈 갚자. 됐죠? 그래서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대구에서. 누구라고요? 서상돈. 우리가 그는 나라에서 중요 인물을 다룰 때 이름에 돈자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됐죠? 그래서 돈갑자는 국채보상운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채보상 기성회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금주, 금연, 그 다음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락지, 비녀 이런 거 왜냐면 우리가 가진 게 없잖아. 이런 거라도 뽑아서 그 다음에 팔아서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일본에게 진빚 1,300만 원을 갚자.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되면 안 된다는 운동이 국채보상운동이에요. 됐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특히 대한매일신보 등 많은 언론들도 지원을 했는데요. 양기탁의 이제 횡령으로 걸고 넘어져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건 양기탁이 잘못한 거야. 잘못했는데 양기탁이 실제로 이게 음주하다 걸려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가진 것도 없는 조선의 민중들도 사실은 담배 피던 거 끊고 내가 술 만약에 뭐 일주일에 2번 먹었으면 한 번만 먹자. 또는 뭐 2주에 한 번만 먹자. 그래서 그 돈 조그마한 그 돈 모아서 나라의 진빚을 갚자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이제 작은 정성들을 모아서. 근데 그걸 주도하던 게 실제로 그 지도층 중에 한 명이 양기탁인데 양기탁이 이제 술 먹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언론에서 그냥 도배를 해버려. 오늘날도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오늘날도 많이 보는데 여러분 실제로 가짜뉴스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가짜는 아니고요. 가짜뉴스는 어떠냐면 실제로는 팩트가 있어요. 팩트. 그리고 그걸 어떻게 글을 쓰냐야. 그럼 이제 글 쓴 사람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은 글 쓰는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방향을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가짜가 붙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가짜뉴스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일단 양기탁이 술 먹은 건 맞아요. 잘못했죠. 그런데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돈이 실제로 국채보상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정말 당시에 돈도 없는 조선의 민중들이 막 모아서 냈던 그 돈 가지고 술 처먹었다는 거야. 근데 이건 거짓말이거든. 양기탁은 그냥 자기 돈으로 먹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로 그냥 언론에 그냥 진짜 막 다 도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 크게 실망하겠어. 그래서 내가 힘들게 냈는데 그 돈이 나라 빚 갚는 게 아니라 그럼 이런 애들이 술만 먹으러 다녔다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요. 통감부가 탄압을 하면서 실제로 완전히 돈을 갚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는 거, 우리의 민족적 저력을 보여줬다는 게 역사적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공령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80년대, 83년 통상장정 개정 이후에 방공령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게 그 함경도 관찰사 조병옥이 내렸던 그 방공령, 조병식이 내렸던 그 방공령이 제일 유명해요. 그래서 방공령은 한 번이 아니야. 근데 가장 유명한 건 1889년 함경도 방공령이 제일 유명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굉장히 여러 곳에서 선포했는데 일본이 그 절차상의 문제를 트집 잡아서 반대로 압박하고 손해배상도 요구하면서 결국은 실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권수호 운동. 그래서 보안회. 요걸 아까 앞에서 했잖아요. 애국계몽운동 단체 할 때. 그래서 보안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은행에서는 자,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조선은행. 96년.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1899년. 요게 이제 대한제국 때예요. 요게 더 중요해. 대한천일은행. 1899년. 요것도 그러네. 999 대한천일은행. 대표적인 민족계 은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나오면 가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 대한천일은행이 여러분 그 응팔 봤어요? 응팔? 응팔? 응답하라 1988? 그 응팔 보면 그 덕선이 아빠 있잖아. 덕선이 아빠. 덕선이 아빠가 은행원이잖아. 그 뭐 만년 대리인가 뭐 만년 과장인가 그러지 않아? 그 집 보증 잘못 썼다가 그 거기 덕선이네 집이 지하에서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은행을 다니냐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카네이션 마크돼 있는 이게 한일은행이에요. 한일은행. 여러분 모르시죠?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민족계 은행이 이 대한천일은행이 한일은행으로 이어진 거야. 그리고 이 한일은행이 지금은 우리은행이에요. 이 은행.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저의 모든 금융거래는 저는 그래서 우리은행으로 합니다. 아니 여러분도 우리은행으로 거래한 얘기 아니야? 나 싫어하는 은행인데요. 아니 괜찮아요. 나 카카오인데요. 괜찮다니까. 나는 그렇다고.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맥이 지금까지 이어져요. 자, 그러나 화폐정리사업, 뭐 일제 탄압 이런 것들로 굉장히 힘들어지죠. 몰락하죠. 그 다음에 화엄중앙총상회는 시전상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조선 상권의 심장, 시전, 종로의 시전에는 외국 상인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끼리 지켜내자. 그리고 만약에 가게를 팔더라도 절대 외국인한테 팔지 말고 우리한테 우리끼리 팔자. 됐죠? 그 다음에 독립협회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이권수호 단체. 특히 당시에 러시아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이거 아까 러시아 편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저지하는 이권수호 운동을 많이 펼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경제 파트에 대한 말씀까지 다 드렸네요. 자, 그리고 그다음 이제 근대 문화 파트로 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국계몽, 의병 그리고 이제 경제 자, 마무리했네요. 자, 다음 시간에 여기 근대 계양기 마무리하시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